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 스위스 시계의 전설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작품이 아닐까 싶은 글라이신의 에어맨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어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부터 되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시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됐건 GMT 시계 내지는 월드타이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됐건 글라이신의 에어맨은 반드시 한 꼭지를 할애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계입니다. 에어맨은 1953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현지 시각 외에 다른 시간대의 시각을 한눈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줬던 최초의 상업용 항공시계였습니다. 심지어 롤렉스의 GMT 마스터랑 비교해도 1년 일찍 출시된 최초의 GMT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에어맨은 롤렉스의 GMT 마스터처럼 별도의 GMT 시침을 둔 건 아니고요.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시침과 24시간 회전식 베젤을 결합시켜서 큰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두 가지 시간대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시계였습니다. 에어맨은 베트남 전쟁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손쉽게 두 개의 시간대를 오전, 오후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에어맨은 미국 공군의 전투기 파일럿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파일럿들한테 지급된 시계는 아니었지만은 PX의 판매품으로 나와서 파일럿들 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통되고 있는 빈티지 에어맨 시계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나왔던 PX 판매품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에어맨이 누리던 인기를 미뤄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에어맨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나사의 우주 미션을 수행한 몇 안 되는 우주시계들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우주비행사였던 찰스 콘라드가 가장 즐겨 차던 개인 시계가 에어맨이었던 덕분에 1965년에 제미니 5호, 1966년에 제미니 11호, 그 다음에 1969년 아폴로 12호의 미션에 이르기까지 이 찰스 콜라드라는 우주비행사와 미션을 함께 했습니다. 한 차례는 파일럿으로 그리고 두 차례는 선장으로 우주를 다녀온 콜라드의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팔에는 언제나 나사의 공식 우주시계인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를 차고 있고 오른팔에는 자신의 개인 시계인 글라이신의 에어맨을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맨은 또한 195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한 번도 생산 중단이 되지 않고 꾸준히 판매된 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계 안에 들어간 엔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 출시될 때는 펠사 무브먼트를 채택했다가 1960년대에는 아실트 무브먼트로 옮겨갔다가 1978년부터 98년까지는 ETA의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었고 98년부터 2017년까지는 ETA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다가 2017년부터는 셀리타임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도 자꾸 바꾸고 케이스의 디자인도 자꾸 바꾸고 했지만은 SST 모델이나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변종들을 내놓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출시 당시의 디자인 요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면입니다. 다른 시계회사의 역사적인 전통 있는 시계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론진의 콘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시계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나오는 콘퀘스트 모델은 출시 당시의 콘퀘스트보다는 오히려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출시된 것으로 짐작되는 티소의 시스타도 역사적인 모델이긴 한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70년대의 빈티지 시스타랑은 닮은 점이 거의 없고 오히려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에어맨은 1953년이나 지금이나 에어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창기 에어맨의 유니크함을 일정 정도는 나눠 갖고 있는 시계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맨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대충 나열만 해봐도 이런데요. 만약에 에어맨이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메이저 브랜드의 제품이었다면 많은 시계 팬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글라이신은 오랫동안 독립 시계 브랜드로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눈물겹게 조악한 마케팅 능력을 가진 회사였기 때문에 에어맨은 오랫동안 아는 사람만 아는 슬픈 전설의 시계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도 에어맨이 잊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4시간을 한 번에 표시하는 다이얼이라는 그 에어맨의 트레이드 마크가 현대 시계의 표준에서 너무도 멀어져 버린 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 이상의 시간대를 표현하는 시계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별도의 GMT 시침을 가지고 있는 롤렉스 방식의 GMT 시계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더 선호하실 거예요. GMT 시계에 특별한 관심이 없고 평소에 차고 다닐 만한 일상용 시계를 찾고 계신 소비자분들이라면은 24시간 다이얼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 덕분에 에어맨은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지도나 지명도 면에서 언제나 차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은 에어맨 시리즈뿐만 아니라 시계의 역사를 봐도 글라이신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운이 없는 편입니다. 1914년에 유진 메일런이라는 사람이 빌이라고 부르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세운 이 글라이신이라는 회사는 초창기에는 여성용 럭셔리 시계를 위한 초소형 수동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미 1930년대 첫 번째 오토매틱 시계와 크로노미터 시계를 내놓을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중소 브랜드가 인하우스 무브먼트 기술을 유지하는 게 그리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자체 무브먼트를 싸그리 다 버려버립니다. 요즘처럼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있냐 없냐를 놓고 좋은 시계 브랜드를 나누는 세월에는 참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죠. 근데 이 당시는 1930년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에도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내놓는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50년대에 베큐움 크로노미터라는 롤렉스 오이스터에 비견될 만한 시계 무브먼트 보호 기술을 적용한 시계들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글라이신의 세일즈맨이었던 한스 율리 크리넨버그라는 사람이 시계 무브먼트의 정확성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온도와 습도라는 사실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예 시계 케이스 안쪽을 공기가 거의 없는 준진공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 기술은 무브먼트의 정확성을 유지해주고 부품의 부식이나 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방수나 기계적 충격에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유지 정비를 하는 과정이나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글라이신에서 나온 제품들이 의례 그렇듯이 이 베큐움 크로노미터 기술도 업계의 표준 경쟁에서 참담하게 밀린 데다가 10여 년 뒤에 쿼츠 혁명의 폭풍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글라이신은 수차례 경제공황,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쿼츠 혁명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독립시계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로 시계 관련 일에 종사하던 스위스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유권 이전이었고요. 쿼츠 파동 당시에 잠시 기계식 시계를 포기한 적도 있지만 1998년에 기계식 시계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계 팬들한테 점점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고 에어맨 복각판이나 신모델도 그렇고 컴뱃 서브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연이어 히트를 시키면서 스위스 독립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든든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은둔 강자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상의 화려한 부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에 필요한 수익 창출이나 이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인빅타라는 악명 높은 중저가 브랜드에 인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회사의 가장 전설적인 시계이자 대표 시계인 에어맨 시리즈가 저희 생활인의 시계가 보는 가격대로까지 추락한 상황이 됐습니다. 쿼츠 파동 때 망해버리고 여기저기 투기 자본에 팔려다니다가 몰래 돌아온 과거의 시계회사들은 나름대로 존중을 받는데 글라이신은 쿼츠 파동 때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빅타 인수 한 건 이 한 방에 지금 브랜드 가치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게 좀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달리 생각해본다면은 이 정도의 역사적 위상을 가진 글라이신의 에어맨이 모든 게 완벽한 브랜드의 제품이었으면은 저희 생활인의 시계가 노리는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에어맨이 이렇게 싸게 나온 걸 실은 인빅타에게 약간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발 글라이신이 망하게만 하지 말고 에어맨의 전설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긴 덕분에 글라이신은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회사인데요. 에어맨의 개발의 계기가 된 사건도 꽤 재밌습니다. 에어맨이 나오던 1950년대는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트 엔진을 사용한 비행기로 이렇게 비행기의 패러다임이 바뀌던 시절이었는데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멀리 떨어진 나라도 반나절에서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파일럿들한테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항공시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를 아주 잘 포착했던 사람이 글라이신의 판매부서 중역이었던 세뮤얼 글러라는 사람입니다. 1953년에 글러는 방콕에서 인도의 캘거타로 가는 타이 항공의 DC-4 여객기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떻게 승무원이랑 얘기가 잘 됐나 봐요. 조종석에서 비행기 기장이랑 이야기를 직접 나눌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글러 앞에서 비행기의 기장이 시계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파일럿들에게 어떤 시계가 필요한지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다이얼과 24시간 회전식 베젤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시간대를 한꺼번에 나타냈으면 좋겠고, 달력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방수 성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했으면 좋겠다 같은 이런 훗날 에어맨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시계를 누군가 만들어주면은 전 세계의 파일럿들이 너도 나도 사려고 할 거다 라고 하면서 기장 아저씨가 글러한테 향후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져준 거죠. 글러도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던지 캘커타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글라이신의 사장이었던 자기 친구 찰스 헬티그에게 무려 5장짜리 편지를 써가지고 전문적인 항공시계를 만들면 인기가 있겠더라 라고 자세하게 그 기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기 친구 사장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글라이신은 몇 달 만에 뚝딱하고 글러가 말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초창기 에어맨이었던 거죠. 요즘처럼 체계적인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뭐 심층 인터뷰, 소비자 심층 인터뷰 이런 거는 꿈도 꾸지 않았고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판매 중역 말만 듣고 시계가 뚝딱하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타이항공 DC-4의 조종석에서 기장과 이야기를 나눈 세이즈 중역 하나의 말이 무려 60년 넘게 지속된 항공시계의 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에어맨 시리즈 중에서 3개의 시계를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1950년에 처음 나온 에어맨 모델을 사이즈 빼고 완벽하게 재현한 GL0157이라는 크림색 다이얼의 빈티지 에어맨 모델과 그리고 1953년에 디자인을 재현하고 있긴 하지만은 보다 현대적인 GMT 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검은색 다이얼이 들어간 DC-4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GL0071 모델, 그리고 컴뱃 서브의 도트형 디자인과 에어맨을 결합하려고 했던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의 GL0066 모델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GL0066은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차고 다녔던 모델이고, GL0157과 GL0071은 이번에도 GSD 글로벌 측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 링크로 남겨둘 생각이고요. 미국 지역에 제한된 세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배송 대행이나 구매 대행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만 한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베이 링크를 드리면은 거기 링크로 들어가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현재 지역을 한국 주소가 아니라 미국 주소로 바꿔놓으면 뜰 거예요. 셀러가 미국 지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뜨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꾸 협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저희가 볼 시계들의 구매 비용과 제작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판매자나 제조사로부터 시계 협찬은 받습니다만은 영상 제작 비용이라든지 판매 실적에 따른 대가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뭐 그래도 시계 협찬을 받았으니 사실상 이거다 광고 영상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기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는 리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시계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는 시계를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하면은 이게 GL0157, 1953년에 처음 출시된 에어맨 모델을 사이즈 빼고 거의 그대로 재현한 GL0157 크림색 다이얼 모델이고요. 여기 두 번째 시계가 GL0071 모델 DC4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DC4는 사실 샘 글러라는 사람이 탔던 비행기의 기종 이름이에요. 더글라스사에서 나온 50년대 당시에 여객기에 많이 사용되던 비행기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도 그래서 1953년에 에어맨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신에 이 현대적인 GMT 표시 방식을 따르고 있고 검은색 다이얼이 들어간 그런 시계이고요. 제일 현대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에어맨인 GL0066 모델도 오늘 같이 볼 생각입니다. 인빅타한테 인수당한 이후에 에어맨의 디자인이 인빅타스러워졌다, 못생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세 시계 다 다이얼 사이즈는 42mm 사이즈예요. 그래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현대 시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를 달고 있고, 에어맨의 러그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대체로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좀 있기 때문에.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요 두 모델은 49mm, 요 현대 디자인의 모델은 러그가 조금 더 긴가 봐요. 그래서 50mm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답게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12mm 정도인데 이것도 도명태로 처리된 크리스탈의 두께까지 포함해서 12mm 정도고요. 케이스만 봤을 때는 한 10.5mm, 11mm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계 뒷면이 굉장히 납작하게 잘 나와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시계의 무게는 스트랩 포함해서 GL0157 모델은 87.6g이고요. 7일 모델은 90.1로, 그리고 이 가죽줄 모델 93.6으로 다 80g대 후반에서 90g대 초반의 기계식 시계치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GL0157 모델을 보시면은 다이얼의 인덱스 같은 것들, 숫자 같은 것들은 그냥 인쇄가 돼 있고 그 위에 물감 같은 게 이렇게 입혀져 있어서 숫자가 약간 입체감이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에 옛날 시계 느낌이 나게끔 약간 인위적으로 세월의 흔적을 입은 듯한 그런 빈티지 야광 도료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침 분침이 누렇게 떴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이 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날짜창에 돋보기가 적용이 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계는 1953년에 나온 에어맨의 시간 표시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 29분 정도인데 이게 24시간에 한 번 회전하는 시침이라서 1시 위치가 좀 특이하죠. 반밖에 안 갔어요. 바깥쪽으로 회전식 베젤이 돼 있는데 회전식 베젤의 시간은 표현하고 싶은 다른 시간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7시와 18시 사이 중간에 있으니까 한국은 오후 5시 반이겠네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에어맨 퓨리스트 모델이고요. 53년에 나온 시간 표시 방식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53년 디자인에 따르고 있긴 한데 다이얼이 이것도 프린트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물감인데 여기 다이얼은 숫자에 야광 도료를 입혀놨어요. 그래서 숫자까지 야광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이따 야광할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GMT 방식을 채택한 에어맨 시리즈들은 보면은 시간 표시 방식은 12시간 단위의 기존 시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간 모양이 1시 30분 정도 된다는 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GMT 시간 바늘이 따로 있어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회전을 합니다. GMT 시간은 현재 그리니치 표준시의 시간을 나타내고 이제 베젤을 회전시켜 가지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또 다른 시간대의 시간을 여기다 맞춰 놓는 거죠. 그럼 이 GMT 바늘이 있는 위치와 베젤의 위치를 봤을 때 한국은 17시와 18시 사이에 지금 7시 반 정도가 되겠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계는 퓨리스트 모델이랑 다르게 이거는 현지 시각도 24시간계로 나타내고 표현하고픈 두 번째 시간대도 24시간계로 나타내니까 이 24시간계 다이얼에 잘 적응만 하면은 보는 게 오히려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GMT 모델 경우에는 현지 시각은 12시간대인데
그 GMT는 24시간기고 다른 시간도 24시간기로 봐야 되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뭐 일상용 시계로 쓰실 때 저는 이게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일반적인 12시간계로 현지 시간은 나타내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퓨리스트 원래 에어맨 표시 방식을 채택한 모델이 보기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MT 모델의 장점은 그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간대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지 시각이 나타나고 GMT 시각이 있고 표현하고 싶은 다른 곳의 시간 베젤을 이용해서 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시간대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GL0066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어맨 디자인이랑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다이버 시계 모델인 컴뱃 서브의 디자인을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컴뱃 서브의 도트 디자인이 에어맨 시리즈 안에 이렇게 섞여 들어왔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베젤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된 어떻게 보면은 좀 촌스럽다고 여겨질 만한 베젤의 까만색 숫자들과 인덱스들이 다 사라지고 가독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숫자들을 이렇게 음각으로만 색깔 없이 표현한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이얼 안쪽에는 24시간 다이얼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숫자를 입력하면서 다이얼이 덜 번잡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글라이신이 인빅타에 인수당한 다음부터 인빅타의 디자인이랑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이 시계의 디자인은 사실 글라이신이 인빅타에 인수당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컴뱃 서브의 디자인을 에어맨에다가 입힌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글라이신이 인빅타랑 닮아졌다는 건지 그런 걸 잘 이해하긴 힘들어요. 베젤 부분은 동그랗게 브러쉬 처리가 된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이 두 모델은 완전히 똑같은 방식의 베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처리가 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여기에 적용된 브러쉬가 결 같은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부드러운 느낌의 브러쉬라면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GL006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결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브러쉬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브러쉬라고 불러왔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틴 처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면은 사틴 처리가 돼 있고 모서리 부분과 그 다음에 측면은 깨끗하게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정면은 사틴 처리가 돼 있고 측면은 폴리시입니다. 폴리시 수준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도 정면은 사틴 처리 그리고 측면은 폴리시 처리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 크림 다이얼에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고 빈티지 룸이 적용된 시분침이 굉장히 색깔이 진하게 나와 있어서 가독성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까만색 다이얼에 크림색 숫자와 크림색 시분침이 적용되어 있어서 가독성은 굉장히 좋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도 까만색 매트한 다이얼에 흰색 인덱스와 그 은색으로 폴리시 처리된 시분침 그리고 도료가 입혀진 시분침의 처리 이런 것 일반 시침은 다이버 시계의 그것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GMT 바늘은 방망이 모양이라서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에도 일반 시침은 뾰족한 펜슬 모양인데 그 GMT 바늘은 초침과도 확실히 구분되는 길 따라고 가는 그런 GMT 시침이 적용이 돼서 시침과 GMT 바늘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독성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24시간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깨끗하게 잘 보여요. 시간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적응의 문제일 것 같아요. 24시간으로 표시된 다이얼을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적응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 다이얼이 복잡해지거나 읽기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다 GL293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원래 2017년까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나오던 에어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타 2893-2 무브먼트의 로터 부분만 이 로터는 로듐 코팅이 된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코트드 제네브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 장식이 들어간 무브먼트고요. 사실 뭐 무브먼트의 속이 수정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로터의 글라이신 특유의 비행기 로고랑 코트드 제네브 장식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인 무브먼트인데 2017년 이후에 생산된 모델들은 에타 2893-2랑 설계도는 똑같지만은 셀리타에서 생산된 SW330-1번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계에 셀리타가 들어갔는지 에타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에타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보석수를 무브먼트의 보석수가 여기 적혀 있는데
거꾸로이긴 하지만은 25개의 주얼이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같은 설계도를 사용을 했지만은 셀리타가 주얼 수가 더 많아요. 항상 그렇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내구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건지. 에타의 2893-2 원조 무브먼트에는 주얼이 21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 엘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가 들어가서 그 1 평균 오차는 7초 정도인데 최대 오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0초까지 나는 무브먼트예요. 제가 이 시계의 오차 범위를 측정을 해보니까 뭐 3, 4초밖에 안 나는 시계도 있고 어떤 시계는 10초 가까이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계식 시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망 있는 회사의 좋은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라고 해도 오차가 다 제품마다 다르게 나와요. 제품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모델마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거는 평균 오차보다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 어떤 거는 평균 오차보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벗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최대 오차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1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안에 들어간 시계들은 고장은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서 기도를 하세요. 나한테 정확한 시계가 오기를 바라면서. 수준 높은 고진동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게 에타 2824-2나 셀리타 SW200보다 한 단계 높은 무브먼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시계에 넣으려고 두께를 줄이고 보다 작게 만든 무브먼트라서, 보통은 에타 2824보다 더 고가의 시계에 많이 들어가는 무브먼트인 에타 2892에다가 GMT 기능을 첨가한 게 2893이거든요. 셀리타의 SW330은 그 설계대로 그대로 쓰는 무브먼트고, 그래서 이 가격대의 시계가 채택하고 있는 무브먼트 중에서 이거보다 좋기는 힘들다. 그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평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정도고 42시간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계고, 파워 리저브를 1시간에 28,800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라서 1초에 8번 움직이는 초침을 보실 수 있고, 초침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용두를 풀어서 한번 감아 볼 텐데, 53년 디자인에 채택한 두 시계들은 사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이 용두가 닫히고 이런 게. 이렇게 용두를 풀면은 컴뱃 서브 모델보다 스프링이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글라이신 시계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수동 감기는 뭐 그 스위스 계열 무브먼트들이 그렇듯이 소음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감기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 뽑으면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위험 시간대죠. 용두를 완전히 뽑아가지고 위험 시간대를 벗어나게 이렇게 시계를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시계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날짜가 굉장히 정확하게 딱딱딱 바뀝니다. 돋보기 처리가 돼 있는데 정렬 상태도 굉장히 좋고 확대해주는 크기도 좋아가지고 날짜창이 굉장히 읽기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빨간색이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 시계 느낌이 아주 물씬 풍깁니다. 4시 방향? 일반적인 시계에선 4시 방향이고 이 에어맨에선 8시 방향인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베젤에 24시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제2의 시간대를 그 지금 시침 위치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표시하고 싶은 시간대다. 여기다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놨을 때는 베젤 안에 스프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훅훅 돌아갑니다.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돌려서 잠그는 거예요. 현대 시계들이 대부분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간격마다 클릭 소리를 내고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스프링의 기능으로만 고정이 되고, 그런데 이 글라이신의 에어맨은 1953년에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은 베젤 고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베젤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무슨 클릭 소리를 내거나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4시 방향 용두를 풀어가지고 고정 장치를 풀어주면은 베젤이 그냥 막 휙휙 돌아가요. 그리고 고정하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딱 놓고 고정 장치를 이렇게 조이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채택하고 있는 GL0066까지도 마찬가지예요. GMT 시계는 조금 그 시간 조작 방법이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GL0066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시계랑 좀 용두의 형태도 다르고 용두 자체도 조금 더 크고, 기존의 빈티지 디자인의 시계들은 여기에 글라이신의 옛날 크라운 로고, 그러니까 현대의 날개 달린 로고가 아니라 크라운 로고가 달려있고, 여기에 철망 같은 이런 그 격자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오히려 4시 방향의 글라이신의 최근 로고, 날개 달린 로고가 달려있고, 3시 방향의 메인 용두에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죠. 용두 자체도 더 크고, 용두를 풀었을 때
용두가 적절하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 앞에 빈티지 두 시계처럼 빡 하고 스프링이 강렬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컴뱃 서브처럼 부드럽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그게 약간 다르고, 위험 시간대니까 일단 위험 시간을 피해 가지고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돌려놓고, 그럼 이렇게 현지 시간을 맞췄다 하면은 이제 GMT랑 날짜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용두를 풀자마자 나온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 뭐 똑같은 무브먼트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수동 감기가 되고, 이제 반쯤 뽑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GMT 핸즈가 1시간씩 이렇게 탁탁탁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니치 표준 시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시간에 이걸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날짜가 바뀝니다. 날짜가 바뀌는 건 굉장히 시원하죠. 현지 시간, GMT, 날짜까지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사용법은 편합니다. 뭐 용두 집어넣고 빼는 거는 제가 경험한 시계들 중에 글라이신이 그 용두 집어넣는 나사선, 집어넣었다가 빼는 나사선의 처리는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용두가 삐뚤게 들어가는 현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쇳끼리 이렇게 맞물리면서 갈리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에어맨 시리즈도 컴뱃 서브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유리는 이 세 시계 모두 돔형 유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돔형 유리에 무반사 코팅이 돼 있어서 과도하게 번쩍번쩍거리지 않고 적당한 투명도와 반사도로 다이얼 내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돔형 유리가 채택이 돼 있는데, 이 GL0066이 약간 더 돔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얘는 좀 돔이 각도가 완만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날짜창 돋보기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이얼은 그 도면 크리스탈이라 그런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GL0157과 GL0071 사이에 뭐 유리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반사 코팅이 돼 있어서 전혀 뭐 투명도나 반사도에서 거슬리는 부분 없이 잘 되는데, 이 돋보기가 있으니까 이제 빛이 방향에 따라서 여기 모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게, 거슬리는 분은 좀 거슬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까만색보다는 밝은 크림색 다이얼에서 그런 돋보기에 빛이 모이는 효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돋보기에 빛이 모이는 효과가 강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야광이 좋으려면은 아무리 스위스의 슈퍼 루미노바를 채택한 글라이신의 시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분침의 크기가 크지가 않고 인덱스 크기가 작으면은 좋은 야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1953년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정판이라서 제일 뭔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가졌는데, 이 빈티지 룸 처리도 너무 멋지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야광은 이게 제일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시침, 분침, 초침에만 야광이 들어가 있고, GL0071에서는 숫자까지도 야광이 들어있어요. 그 대신에 GMT 바늘에는 야광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GL0066 모델의 인덱스에도 골고루 야광이 들어가 있고, 시침, 분침, 초침, GMT 핸즈까지 다 야광 처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인덱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야광이 그렇게 밝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시간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기능에는 최소한 야광 처리를 다 하려고 했고, 이 세 모델 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받다면은 합리적인 정도의 야광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빈티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이 모델 두 개는 200m 방수 성능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 GL0066만 100m 방수입니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케이스백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아까도 뭐 무브먼트 설명하면서 이게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는 건 다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신모델이든 구모델이든 다 코트드 제네브 특유의 로터 장식이 들어간, 글라이신 특유의 로터 장식이 들어간 GL293 셀리타 330-1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이런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고, 다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진짜 케이스의 디자인이나 뭐 두께나 뭐 이런 거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얘는 200m 방수 성능이 보장이 되고 얘는 100m밖에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랩은, 이 녹색 스트랩은 아마존에서 제가 예전에 별도로 구매한 적이 있는 스타일 러버에서 나온 10몇 달러에 4개 주는 굉장히 싸구려 스트랩인데, 이 까만 줄은 뭐 품질은 아마존 중저가 시계줄 리뷰할 때 봤던 그 나토밴드의 품질에 비해서 뭐 바느질 수준이나 뭐 고정장치의 두께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압도적으로 낮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좋은 점이라면은 글라이신 로고가 들어간 버클이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찰이 자주 일어나서 형태 변형이 자주 일어나는 시계 구멍 부분에 가죽을 덧대가지고 내구성을 갖췄다? 뭐 이 정도만 좋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시계줄은 좀 가격 대비 좀 실망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계줄은 가죽줄을 채택하고 있는 GL0066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 시계가 왔을 때부터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시계에 어떤 그 품이 있는 길쭉한 러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시계라는 인상이 처음부터 딱 들었는데, 그 시계의 인상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두툼한 가죽줄에 이렇게 흰색으로 깔끔하게 바느질이 들어간 시계줄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불평할 수 없는 시계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시계들에도 이렇게 좋은 가죽줄을 채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토줄이 장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의 시계라는 느낌? 그 박물관에서 진짜 건져온 것 같은, 시계 박물관에서 건져온 것 같은 그런 옛날 시계 느낌은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장점이지만은, 네, 시계줄은 GL0066 가죽줄 채택한 이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 고정 장치도 보시면은 두툼하고, 그 시계줄을 넣었을 때 꽉 조여주는 느낌, 이런 것도 좋고, 잘 만든 고급 시계줄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가죽줄입니다. 줄질 하실 때 참고해야 할 러그 너비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세 모델 다 22mm 시계줄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맞는 시계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근사한 가죽줄 같은 거 넣으시면은 인상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틈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 방수 성능 정도를 제외하면은 세 모델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서, 사이즈도 그렇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제일 뭐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시계는 $360 정도에 팔리고 있는 이 GL0066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의 모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포스트 인빅타 시대의 글라이신의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이게 인빅타로부터 온 디자인이 아니라 컴뱃 서브 그 이전에 있던 디자인으로부터 받아온 거라도 원래 에어맨이 가지고 있던 느낌이 제대로 안 사는 것 같고 나는 이 시계 싫다 그러면은 400불대의 DC4 모델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500불대라서 좀 가성비가 나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계도 또 가격이, 비싼 가격이 정당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정판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거고, 이거는 한정판이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겨가지고 시계가 배송이 돼요. 일반적인 글라이신의 그 시계 상자도 품질이 나쁘거나 뭐 못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한정판 시계의 유니크한 매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약간 돈 더 투자해도 1953년에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한정판 에어맨이 500불 정도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세 시계 다 나름대로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시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제가 이 시계 세 개 다 착용샷을 보여드릴 텐데, GL0157 42mm 다이얼의 시계는 7인치 정도 되는 제 손목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러그 길이가 좀 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러그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손목에서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사이즈에 비해서는 손목에서 많이 작아 보이는 시계입니다. 무슨 시각적 트릭을 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42mm 시계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작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었어요. 요거는 GL0071 DC4 모델인데, 까만색이라 그런지 손목 위에서 더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크림색보다 까만색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러그 사이즈나 두께나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느낌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GL0066 모델인데, 가죽줄과 시계 다이얼에 색깔이 맞춰진 정도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 브러쉬 처리된 베젤이
안에 그 음각으로 이렇게 숫자 표시하고 그런 단순함이 기존 에어맨에서 오히려 디자인이 진일보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현대화하려고 했던 시도도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 의미를 따지면은 뭐 이 디자인의 시계들이 더 매력이 있긴 하죠. 그 세 개 다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맞는 선택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일단 제일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엄청난 부담을 적어가면서까지 시계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계식 시계는 몇 년 지나면 유지비도 들고 그래서 자기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싼 시계를 사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니까 현명하게 소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산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이 한정판부터 시도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언제 단종될지 모르니까. 1953년의 디자인을 그대로 내 집으로 갖고 온다는 거, 내 손목으로 갖고 온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비싸지 않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크림색 다이얼이 너무 커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좀 GMT 형태의 시계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DC4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DC4는 야광이 이제 숫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뭐 야광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그 글라이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에어맨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하면은 이 GL0066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에어맨은 이 24시간계 다이얼이고 그 여러 시간대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2가지 시간대를 표현하고, GMT 버전들은 3가지 시간대를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일상용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 딱 그 목적에 맞는 시계라고 하기는 그렇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렇지만 뭐 굉장히 저평가된 스위스의 전설이고, 제가 봤을 때 뭐 무브먼트나 시계 빌드 퀄리티, 만듦새나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 가격에 나오면 안 되는 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고 정리한다고 이렇게 싸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뭐 예산만 있다면 질을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야외샷을 보여드리고, 세 시계 다 따로 찍었거든요. 야외샷을 골고루 보여드리고 에어맨 특집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글라이신 시계를 계속 많이 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글라이신에 편중된 채널이 아니냐, 뭐 글라이신 광고 채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라이신의 시계들이 굉장히 특별한 가격에 할인을 하고 있고, 이 가격이 방송 나가고 뭐 일주일 지나고 혹은 뭐 하루 지나고 이렇게 매진이 된다든지 가격이 팍 올라버린다든지 그러잖아요. 저는 좀 편중된 느낌이 있더라도 몰아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가격이 쌀 때 여러분들이 시계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외적으로 이번 경우에만 글라이신 특집을 계속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좀 브랜드별로 안배를 다시 뭐 중국 시계로 갔다가 일본 시계로 갔다가 미국 시계로 갔다가 스위스 시계로 갔다가 이렇게 나라별 안배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토이보스 한번 소개하고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소개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분명히 마이크로 브랜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준비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